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뮤레파 먼슬리 토크의 첫 시간 첫 단추로 저희가 최근에 다녀온 러시아 저희 4명이 다녀왔습니다. 어벤져스 멤버가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왔어요. 이번 다녀온 일정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주제를 표틀 대제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역사, 그 다음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문화는 뭐 예술적인 담겨 있겠죠. 음악, 미술 이런 게 들어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픽 3개는 표틀 대제 이후에 러시아를 만든 인물들, 표틀 대제를 시작으로 해서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데 그때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술 이야기. 저희가 또 이번에 가서 술을 또 많이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술에 대해서 저희는 이 내용의 토크는 인터넷에 다 나와있는 어려운 지식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 느낌이나 경험들을 각자의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알고 있는 상식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가볍게 몸풀기로 퀴즈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좀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선물이 뭔가요? 선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음료 하나를 사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약합니다. 약하다. 제가 도대체 뭘 벌었습니다. 아니, 제 기대보다는 컸습니다. 음료 평소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자, 아니 평소에 안 먹어봤고요. 술 어때요? 술? 아니 음료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음료에 술도 포함. 알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처럼 실제 퀴즈를 객관식으로 먼저 한번 내겠습니다. 다 주관식인데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을 제가 드나요? 다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예로부터 독서를 즐기기로 유명한데요. 실전입니다. 다 주관식이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시면 손 드시면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에는 프랑스 계몽주의자의 대표자인 장자크 루소와 이 사람의 책이 수천 권 전시되어 있습니다. 1778년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까테리나 2세가 이 사람의 책을 통째로 사들이 정답! 볼테르. 정답입니다. 객관식 아니었어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집중하세요. 주관식이라고. 이제부터 다 주관식이라고. 다 주관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왜입니까? 저 하나도 모르는데. 객관식이라고 해서 아까 안심했는데. 주관식이면 저는 객관식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주관식입니다. 네. 이승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네. 게임 테트리스에 등장해 흔히 테트리스 성당이라고 부르는 성 바실리 성당은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이와 꼭 닮은 화려한 성당이 있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3대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 성당은 성 이삭 대성당과 카잔 성당과 함께 아주 유명합니다. 피해 일요일 성당. 정답.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피해 구원. 4번. 틀렸습니다. 정답. 피해 구원 성당. 틀렸습니다. 정답. 네. 3개가 있습니다. 되게 이게 3개로 부르는데 어떤 건 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이 부르는 이름이 3개예요. 정답. 네. 삼위일체 성당. 아쉽습니다. 네. 삼위일체. 앞에는 피가 맞고 뒤엔 성당이 맞습니다. 정답! 피의 사원 성당.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요. 틀린 걸 하고. 네. 정답은 원래는 그리스도 부활 성당이 원래 이름이고요. 영어로는 그 다음에 피해 구세주 성당이 맞고 짧게는 피해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성당이라고 네네. 하면 성당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피해 사원. 피해 구세주 성당. 그다음 피해 사원입니다. 피해 사원. 마지막입니다. 이게 좀 쉽습니다. 주관식인가요? 네, 주관식입니다. 표트르 대제는 어린 시절 왕위에 올라 국정에서 제외되는 덕분에 서민에서부터 귀족까지 사귀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인종과 직업을 무관하게 친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트르 대제는 몇 살 때 왕위에 올랐을까요? 어린 나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네. 9살. 아닙니다. 정답. 네. 6살입니다. 아닙니다. 정답! 12살. 아닙니다. 정답. 7살. 아닙니다. 아닌데 왜냐 어릴 때 해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는데 네, 맞습니다. 어릴 근데 때 그게 정답 5살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보다 좀 큽니다. 이제 그래요? 그거보다 크다 생각하겠습니다. 정답! 네. 그거보다 좀 정답. 아까 했잖아요. 6살. 15살. 아니야. 정답. 네. 10살. 정답! 10살 때. 네, 원래 표틀 대제가 여기 없는데 3살인가 5살 때 거기 원래 왕이 죽어서 첫째 형하고 둘째 형 때까지 왕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가 3살, 5살이 됐는데 첫째 형은 약간 바보였고 둘째 형도 좀 빈약해서 이 친구가 10살에 왕이 올랐는데
어차피 이 친구가 총명했지만 왕위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왕권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그래서 이후에 한 240명인가 170명인가 데리고 이제 핀란드 원정을 가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뭐 배 뭐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 기술을 배우고 있을 때 누나가 이제 왕권을 잡으려고 어차피 자기가 왕인데 그 뒤에서 이제 음모를 이제 세우고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싹 죽이고 왕위에 25살인가 좀 이제 오르면서 이제 원정에 나서서 이제 엄청 다 부시고 다닙니다. 지금 문제가 한 문제 한 문제씩 맞추셔서 그러면 제가 하나 빨리 지어서 내겠습니다. 네네. 저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되십니다. 됩니까? 네, 이거 이게 2점짜리입니까? 네네. 점수가 가장 높나요? 이게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이거 하나 맞춰도 아, 1등입니다. 그런가요? 네네. 러시아는 그 제정 러시아 원래 9세기 때 루시라는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러시아로 쳐주진 않아요. 러시아에 민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모스코비에라는 나라가 이제 있어서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들어서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늦게 19세기에 들어서서 실제 러시아라는 왕국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표트르 대제 시대인데 실제 이 러시아의 핵심 사건이 있습니다. 큰 전쟁인데 1853년에서 56년에 걸친 이 전쟁을 전후로 해서 역사도 바뀌고 정답! 네? 프랑스 혁명.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참여해서 졌습니다. 졌다고요? 네. 졌다고요? 네. 아, 갑자기 또. 그 지금 혁명 전인 거죠? 지금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아닙니다. 뭐, 그건 한참 전이에요. 한참 1853년에서 프랑스 혁명인 거죠. 예. 그 나폴레옹이 침범에 들어왔을 때. 네네네네. 일단 러시아에서 전쟁이 있다. 러시아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후로 예술과 역사와 이런 모든 게 다 바뀌는 이 반도에서 일어난 문화혁명. 아닙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요? 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무슨 반도 전쟁일 것 같은데. 러시아는 이 반도밖에 없는데 아이스 모르겠습니다.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 맞아. 아니 이 반도밖에 맞아. 없고 아이스까지 해줬는데. 크림 전쟁인데 맞아. 그럼 다시 하나. 이건 뭐 예습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눈물이 씁니다. 공부가 필요한 말씀.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래가지고 이러면 저 다음 회차부터는 저 못 나오겠는데요? 이번 체험도 다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마지막입니다. 그 원래 러시아의 수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스크비에라는 나라 이름의 모스크바로 시작했는데 표트르 대제가 핀란드랑 가깝기도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죠. 근데 표트르 대제가 사망 이후에 이름이 이제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러시아로 바뀌기 전까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름이 바뀌죠. 그 다음에 다시 최근에 페테르부르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들어갑니다. 어떤 정답! 네 레닌그라드. 정답입니다. 그래. 볼셰비키 혁명에. 예 맞습니다. 레닌그라드. 그라드도 그렇고 브루크도 도시 뭐 땅 이런 뜻이에요. 레닌의 땅 해서 레닌그라드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성 표트르가 아니라 피터 성경에 나오는 성 피터가 축복한 땅이다. 근데 솔직히 피터가 영어로 표트르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어로 진의 땅이라는 뜻이겠죠. 이거 러시아 분들이 보면 안 되는데. 지네 땅을 지네 땅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표트르의 땅. 근데 실제로 그 19세기 러시아 재무대신을 지낸 칸 크린이라는 분이 칸 크린 백작이 우리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표트르인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표트르의 땅이라고 불러라. 라고 실제로 그게 표트르 성페테르부르크를 뜻하기도 하고 토픽 첫 번째 표트르 대제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는 9세기에 루시라는 나라가 있었고 나라라기보다는 민족들이 뭉친 게 있었고 16세기에 모스크비에가 됐는데 19세기에 표트르 대제가 왕위에 오르면서 실제로 이제 하나의 통일된 러시아가 됐고요. 이 역사를 살짝 말씀드리면 근데 이 시기에 제정 러시아라고 이제 황제가 정치하는 러시아다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데 18세기 초부터 1917년 그러니까 저희 그 요번에 다녀왔던 이범진 그 공사가 19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10년도에 저희 경술국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를 거기 러시아를 지배하셨던 니콜라이 2세까지를 포함해서 1917년까지 제정 러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크게 바뀌었던 게 18세기 초에서 19세기 넘어갈 때 1853년에서 56년에 크림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크게 바뀝니다. 이게 뭐 예술도 그렇고 문화도 다 바뀌는데 그때 바뀌면서 이 크림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한 분이 실제로 최고 형제로 불리는 야카테리나 2세셨어요. 실제로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번씩 그냥 이거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느끼셨던 거, 그 역사적인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카테리나 이사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뇌를 거치지 않고 이게 그냥 피어날 것 같아가지고 잘라버린 친데. 그렇지 않은 알아서 말로 하면 잘라줘요. 돼. 러시아의 역사는 예카테리나 2세로 시작이 되었다. 여제 표트르 대제로 시작했다니까요. 통일이 안 됐다가 표트르 대제 3세를 물리친 예카테리나 2세가 러시아의 예술의 그 문화, 시민의 문화를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여성의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준 여제로서 인상 깊었다. 역사적으로. 예. 네네. 근데 그때 그래서 그런 문화 부흥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뭐 문화 부흥의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또 뭐 우리 계몽군주로서의 이제 또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고 그 이제 볼테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그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계몽주의적인 것들을 이제 시도했지만 본인이 정작 그런 계몽주의적 삶을 살았냐에 대한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 예카테리나 2세를 보면 이 이제 또 공부를 하고 뭐 역사적인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를 잘하는 것과 본인이 정치적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르듯이 어떤 철학에 그 있어서의 그 본인의 삶은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계몽군주로서 교육과 관련돼서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외에 어떤 절제된 삶을 살고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개인적 삶을 보자면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좀 많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그 계몽주의 시민 그 계몽주의 사상을 교육으로서 이 실천한 것으로 지금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국립 도서관 건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문을 했지만 예카테리나 2세 때 이 시민 그 교육을 도서관 건립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국가 그 여제로서 명령으로 이 건립이 되었는데 당시에 재정적 부분이나 어떤 그 후원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건축을 설계하는 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 뜻이 이제 좀 이어져서 그 1814년에 이제 개장된 것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저는 이제 예카테리나 2세가 추구하려고 했던 이 계몽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사상에 좀 기반을 한 그분이 살아온 일생은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시민 계몽주의를 교육으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기억으로 저는 남고 있습니다. 그 예카테리나 하면 그 한 번만 생각나는데 원래 1세, 2세가 다릅니다. 원래 그 아시다시피 저희가 알기로는 표트르 대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그 리투아니아인가에서 이제 농부의 여인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데려와서 17살 때니까 데려와서 그 아내를 취한 게 이제 첩으로 있다가 너무 잘해주지 못해서 그때 이제 선물하려고 지어주기 시작했던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예카테리나 성이에요. 그게 그 2세 때 지어진 게 아니고 짓고 있다가 표트르 대제는 짓고 있을 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 이제 예카테리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딸이 이제 그 표트르 대제의 딸이 그거를 계속 짓다가 실제로 완공하면서 훨씬 아름다워진 게 이제 예카테리나 2세 때. 그게 성이삭 성당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궁전. 궁전이. 예, 궁전을 선보를 했어요. 그 여름 궁전 근처에다가 그래도 예. 그래서 못 지어졌던 거고. 그래서 예카테리나 2세도 실제로 리투아니아에서 오셔서 잠깐 왕에 오르긴 했는데 뭐 힘도 없었고 뭐 하신 게 별로 없어서 2세가 이제 거의 뭐 다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집트의 역사나 기타 화려했던 문화나 무슨 그 유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데 가보면 실제 그때 살았던 노예나 하층민들은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아마 서민들은. 귀족들은 번성했을 거고 왕족들은 진짜 부귀 영화를 누렸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후세에서 이제 뭐 문화나 역사는 평가를 받는 거지만 실제 당대에 있었을 때는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재밌는 게 그 저희가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세계에서 예쁜 여인들 하면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김태희님이 밭을 갈고 예. 그다음에 그 뭐 어디 카자흐스탄 가면 예. 어떤 뭐 전지현님이 담배를 팔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러시아 쪽 라인 분들이 굉장히 미녀로 이제 손꼽히는데 또 불구하고 표트르 대제가
왕비로 취한 분도 그 리투아니아 분이고 실제 그 예카테리나 2세도 그 당시 프로이센이든 독일에서 독일에서 독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그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외국에서 들어온 전래동화 같은 거 들어오면 그 먼 나라 공주님과 뭐 왕자님 만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통에 만난 일반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왕위까지 오른 걸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는 것들은 진짜 굉장히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요즘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좀 반대입니다. 그 의견은. 왜냐면 우리가 그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는 게 우리의 의지냐 픽업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는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선택하고 간택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여왕이 돼가지고 막 휘두를 수 있고 이런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배 구조에서 생기는 거는 신분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로또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신분 상승이라는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과거에서는 이 혈통과 적통과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따진다면 지금 러시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런 거를 굳이 고려하지 않고도 얼마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저는 그 저도 차별이라고 보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왕이 이제 누굴 간택해서 같이 생활하다가도 왕이 갑자기 아파갖거나 일찍 좀 돌아가시게 되면 바로 좌천시키는 경우가 왜냐하면 어디 천한 여자 근데 심지어 천한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혈통도 아니고 전쟁통에 데려온 여자였으면 사람들이 이게 왕도 그렇고 이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계속 통촉하시옵소서 하다가 알았다 청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내렸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닌 거면 어떻게 보면 인정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피바론을 부럽고 먹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걸 이렇게 뭐라 그래야 그 역모를 취해서 그걸 내릴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 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분과 상관없이 그냥 리더십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하느라 좀 어느 정도 강제성의 인정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왕의 파워가 엄청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균형을 못하게 균형이란 말도 그러니까 과거 조선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그런 이제 처의 이제 그런 배경과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절대 권력의 절대 군주로서의 그냥 했었다라는 그런 왕비다 이러면은 거기부터 끝인 걸 수도 그러니까 새로운 저는 그 여성의 리더십을 좀 예카테리나 2세의 역사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공은 신데렐라 컴플렉스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좋은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의 그 뭐 아내로서 가정 어머니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던가 그런데 예카테리나 2세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뭐 신분 상승이든 어떤 픽업 선택이든 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무능력한 남편을 보면서 그 남편을 제의해서 물리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열정, 사랑, 본인이 바라봤던 시민의식에 대한 깨우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권력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실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요구되는 좀 페미니즘적인 생각 관점에서 어떠한 여성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공식적인 그 뭐 남자친구가 뭐 열몇 명에 다다랐다는 얘기를 현지 가이드가 에피소드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많은 그 러시아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공원에 세워져 있는 그 예카테리나 성 2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만들어진 그 그림 동상에서 보통 우리가 그러면 예카테리나 2세만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그 열 몇 명에 해당되는 공식적인
뭐 정부라고 하는 그 9명인가? 아홉 명을 하는 저는 부분을 예카테리나 9명밖에 생각이 안 나서.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그 한국의 유교 문화적인 베이스에 갇혀 있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시민들이 그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하나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물론 그것을 보면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또 다른 관점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시민들에 대한 이런 역사에 대한 그 관점을 이해하는 그 폭이 더 넓고 다양하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느꼈고 특히나 왜 그 사랑이 문학을 발전시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안나 까를레나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의 제아벌 이런 문학 작품들이 당시에 수많은 그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어떤 철학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저변에 깔려있던 이런 들끓는 감정을 문학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서 소설로서 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여제로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그 리더십에 있어서 보여준 그런 부분은 현 시대에서 이제 좀 생각해보는 여성의 리더 모습으로서도 함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뭐 혈통, 그 다음에 순혈주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계급적인 그 팽배하게 남겨 있었던 지배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관점에서 지금 뭐 예카테리나 2세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신분이 뭐 상승이 우리 표현에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남겨졌던 어떤 업적과 역사들을 현 시대가 이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훑어본 바로는 그 실제 가장 역사를 꽃피운 사람은 예카테리나 1세였고요. 그러니까 사치랑 허영심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문맹이었대요. 글도 읽을 수 없고 거의 무학에 가까웠던 사람이라 사람들한테 그걸 보이지 않기 위해 더 많고 크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겨울궁전도 예카테리나 1세 때 그러니까 시작해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받아서 하다가 거기 안에다가 보석이나 그림을 모으기 시작해서 4,000점까지 모으고 죽은 이후에 이제 계속 그게 돼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예르미타지 박물관이 됐고, 그 아까 근데도 이분이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자기가 뭐 무학이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표트르데제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극진했기 때문에 표트르데제가 인정해서 이제 그 호박방을 지어준 건데 그거 안에다가 또 이제 화려하게 꾸미고 하는 것도 다 그분인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카테리나 2세가 대단한 거는 그냥 허영심과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를 잘한 걸로 굉장히 유명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되게 악의 정치, 피해 정치를 했죠. 왜냐하면은 여자랑 무시당할 것 같으면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서도 다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또 다른 리더십이라고 보면 리더십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표트르데제가 쌓아 올렸던 그 왕의 권위와 그 무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어느 정도 영위했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카테리나 성의 호박방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호박방 같은 경우 예카테리나 2세 당시에 그 많은 그 군주들과 그 많은 그 힘든 부분들을 좀 위로해주려는 차원에서 그 많은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성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쉬면서 실제 연회장을 오게 되는 그 곳곳의 동선마다 어떤 그런 화려함으로 좀 안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방을 또 만들고 그런 그림들을 좀 많은 그림들을 그려 놓으면서,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좀 야수파들이 제공하는 흔히 말하는 야한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배려를 좀 베풀었다라고 하는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남녀를 어떻게 구분지을 수 없죠. 생물학적인 남녀 간의 차이에서 또 엄마가 가지는 모성애적인 관점들이 또 한편으로는 발휘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피바람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정치 권력의 세력에 있어서 늘 어느 국가든 역사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어떤 그 뭐 화려함이나 이런 여성들이 가진 어떤 특유의 그런 이제 섬세한 화려한 부분들을 또 함께 항유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사에서 좀 말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다 아니, 얘기한 근데 것 저 같아요. 한마디만 더 아, 해야 예, 될것 하십시오. 같아요. 네, 네. 근데 왜냐하면 네,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면서도 항상 이 퀘션이 남는 게 뭐냐면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근데 이거에 대한 대상자는 거기에 있는 그때는 농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일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로의 대상은 내가 피바람을 불어일으킨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근책으로서 나의 정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걸로 쓰인 거지 이게 엄마의 모성애로서 모두를 위한 어떤 그런 데모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가 호박방을 그때는 좀 해서 못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제군주 정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게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느냐 현대사회에 맞지 않느냐에 대한 것들은 결국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신여성상이 가져야 될 게 타겟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해지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